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책 남자들은 나를 가르치려고 한다. Mansplain Men explain things to me. 랜스플레인에 대한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리베카 솔릿이 지었고요. 창비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은 게 벌써 한 3년 정도 전인데 이 책 막 나왔을 때 읽었거든요. 바로 사서 읽었는데 정말 감명 깊게 읽었어요. 되게 가볍게 맨스플레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 같지만 나중에는 이제 강간,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이야기들로 마무리가 돼요. 왜 남자들은 여자를 가르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일단 레베카 솔릿 머무님에 대해서 소개해볼게요. 예술평론가, 문화비평을 비롯한 다양한 저술로 주목받는 작가이자 역사가이며 1980년대부터 환경, 반핵, 인권운동에 열렬히 동참한 현장운동가다. 이 책에 실린 에세이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에서 특유의 재치있는 글쓰기로 일부 남성들의 맨스플레인 현상을 통렬하게 비판해 전 세계적인 공감과 화제를 몰고 왔다. 국내에 소개된 저서로서 어둠 속의 희망, 이 폐허를 응시하라, 걷기의 역사가 있으며 그림자의 강으로 전미 도서 평가상, 레논 문학상, 마크 린턴 역사상 등을 받았다. 굉장히 멋있는 분이시네요. 네. 그러면 한번 제가 읽으면서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들, 줄쳤던 부분들을 여러분이랑 그냥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할머니들, 평등주의자들, 몽상가들, 이해하는 남자들, 꾸준히 나아가고 있는 젊은 여자들, 그 길을 연 나이든 여자들, 끝나지 않는 대화들, 그리고 2014년 1월에 태어난 엘라 하히모비츠가 제 역량을 온전히 펼칠 세상을 위하여 라고 맨 첫 장에 써있네요. 제가 제일 처음에 제 줄을 쳐냈던 부분은 여기다. 제가 예전에 제 블로그에다가 감명 깊게 읽었던 구절들을 모아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참고해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때도 병신 같은 것들이 내 거에 와서 악플을 얼마나 달았는지 굳이 내 블로그까지 들어와서 그랬다는 게 너무 딱 웃긴 부분. 분류 전체 보기. 여기 있다. 여성도 생명권, 자유권, 문화와 정치에 관여할 권리를 지닌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려는 싸움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 싸움은 가끔은 퍽 암울하다. 내가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를 쓰면서 스스로도 놀란 점은 처음에는 재미난 일화로 시작한 글이 결국에는 강간과 살인을 이야기하며 끝났다는 것이었다. 덕분에 나는 여성이 사회에서 겪는 사소한 괴로움, 폭력으로 강요된 침묵, 그리고 폭력에 의한 죽음이
모두 하나로 이어진 연속상의 현상들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깨달았다. 그리고 우리가 여성 혐오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더 잘 이해하려면 힘의 오용을 총체적으로 바라보아야만 한다. 가정폭력을 강간, 살인, 성희롱, 협박과 별개의 문제로 취급하지 말아야 하고 온라인과 가정과 직장과 거리를 전부 아울러야 한다. 그렇게 전체를 보아야만 패턴이 뚜렷해진다.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어 발언할 권리는 우리의 생존과 존엄과 자유에 기본되는 조건이다. 나는 한때 폭력적인 방식으로까지 침묵을 강요당했지만 이제는 내 목소리를 갖게 된 데 감사하며 그렇기 때문이라도 언제까지나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권리에 결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챕터 1, 31쪽, 32쪽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정말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레베칼 솔릿 머모님께 진심으로 감동받았어요. 이 부분에서. 제가 항상 생각해오던 것들이었거든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어 발언할 권리는 우리의 생존과 존엄과 자유에 기본되는 조건이다. 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 해야 되는 말을 하는 것은 그냥 여기에 댓글 다는 병신 한남충들 같이 아무 개소리나 내뱉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모습을 드러내서 발언할 권리는 나 그리고 다른 여성들의 생존과 존엄과 자유에 기본되는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이렇게 얼굴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한때 폭력적인 방식으로까지 침묵을 강요당했지만 이제는 내 목소리를 갖게 된 데 감사하며 그렇기 때문에라도 언제까지나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권리에 결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폭력적인 방식으로까지 침묵을 강요당했던 것, 제가 얼마 전에 썼었죠. 159명 고소했던 썰. 저한테 뭐 이런 정두리 같은 년들이 강간당하고 살해당해야 된다 이런 글 쓰고 뭐 악플 달고 이런 것들이 저는 저에게 이제 폭력적인 방식으로 침묵을 강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떠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강요당했지만 이제는 내 목소리를 갖게 된 데 감사하며 그렇기 때문이라도 언제까지나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권리에 결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성도 생명권, 자유권, 문화와 정치에 관여할 권리를 지닌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려는 싸움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 싸움은 가끔은 퍽 암울하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 싸움은 여전히 이 책이 나온 지가 벌써 굉장히 오래됐었고 페미니즘의 역사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것처럼 서프라제트 이후로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그때가 20년대였나? 진짜 아득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하다고 생각하면 가끔은 퍽 암울하기도 해요. 여기 써있는 것처럼. 내가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를 쓰면서 스스로도 놀란 점은 처음에는 재미난 일화로 시작한 글이 결국에는 강간과 살인을 이야기하면서 끝났다는 것이었다. 제가 아까 초반에 시작하면서 했던 이야기와 같은 맥락이에요. 덕분에 나는 여성이 사회에서 겪는 사소한 괴로움, 폭력으로 강요된 침묵, 그리고 폭력에 의한 죽음이 모두 하나로 이어진 연속상의 현상들이란 사실을 똑똑히 깨달았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악플부터 뭐 집안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들, 명절에 강요되는 것들, 기타 등등 여성이 사회에서 겪는 사소한 괴로움, 폭력으로 강요된 침묵, 그리고 폭력에 의한 죽음이 모두 하나의 연속선상의 현상들이라는 사실을 저도 알게 되었어요. 가정폭력을 강간, 살인, 성희롱, 협박과 별개의 문제로 취급하지 말아야 하고
온라인과 가정과 직장과 거리를 전부 아울러야 한다. 그렇게 전체를 보아야만 패턴이 뚜렷해진다. 이기야노. 이해되세요? 여기 댓글 다는 벌레 같은 분들? 왜 이것을 전체적으로 모두 이어서 총체적으로 봐야 하는지, 너희가 댓글로 악플 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현상적으로 발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쓰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낼 거고, 계속해서. 네, 그 다음 제가 줄친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챕터 2 가장 긴 전쟁 41페이지. 그 대신 사람들은 미국 남자들이 남을 살해한 뒤 자살을 저지르는 일은 일주일에 약 12건씩 벌어진다. 경기가 나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미국 남자들이 남을 살해한 뒤 자살을 저지르는 일이 일주일에 약 12건씩이나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저 경기가 나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네요. 사실 남자들은 경기가 좋을 때도 그러는데 말이다. 남자들은 경기가 좋을 때도 남을 살해하고 자살하곤 한다고 하네요. 사람들은 또 인도에서 남자들이 버스 승객을 죽이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을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인도에서 벌어진 다른 강간들에 대해서는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고도 부족한지 언제나 인기 있는 또 다른 설명이 있다. 가해자의 정신적 문제나 중독성 물질 때문이라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항상 특히 한국 사회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사건이나 강간사건이 있을 때,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강남역 살인사건 같은 경우가 제일 크죠. 그 가해자의 그때 뭐라 그랬어? 정신분열? 가해자의 정신적 문제나 중독성 물질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게 여성을 향한 폭력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사람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일부 남성의 문제라는 것을 강조시킨다는 거죠. 운동선수들에게는 머리 부상이라는 변명도 있다. 제일 최근에 등장한 신선한 설명은 납중독이 미국인 폭력성의 원인으로 크게 작용했다는 가설인데, 다만 두 성이 모두 납에 노출되었는데 어째서 한쪽의 성이 대부분의 폭력을 저지르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그러게 말이에요. 다만 두 성이 모두 납에 노출되었는데 어째서 남자들만 대부분의 폭력을 저지르는가에 대한 설명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을 위한 변명은 계속해서 나오는데, 사실은 왜 다 남자들이잖아. 남자들이 대부분 여자를 강간하고 살해하지. 여자들이 남자를 강간하고 살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퍼센테이지로 벌어지고 있나요? 즉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쏙 빼놓았다는 거죠. 본인들이 불리하니까. 폭력의 유행병은 늘 젠더가 아닌 다른 것으로 설명된다. 모든 설명들 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설명력으로 지닌 것으로 보이는 요인을 쏙 뺀 다른 요인들로만. 그러니까 대부분의 범죄를 남자가 저지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남자이기 때문이다 라고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남자들이 더 많이 범죄를 저지를까? 왜 더 살해를 많이 할까? 왜일까? 그거에 대해서 납중독, 가해자의 정신적 문제, 무슨 가난함, 경제적인 상황, 이런 문제를 대는데
가난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납중독에 걸린 여자들이 살해를 많이 저지르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왜 남자들만 유독 그럴까? 이제 아주 큰 대전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왜냐? 세상이 남성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부분 읽어볼게요. 누군가 미국에서 대량 살인을 늘 백인 남성이 저지르는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하는 글을 썼는데 그 글에 대체로 적대적인 댓글을 남긴 독자들은 오히려 백인 부분에서만 주목하는 것 같았다. 비록 더없이 건조한 문장이기는 해도 다음과 같은 의학 연구 보고서의 문장이 말하는 바를 현실에서 말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남성이라는 성별은 출생 전 담배 연기에 노출된 것, 반사회적 부모를 둔 것, 가난한 가정에 소속된 것과 더불어 폭력적인 범죄 행동을 유발하는 위험 인자 중 하나인 것으로 여러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내가 남자들을 비난하고 싶어서 이러는 건 아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현격하게 덜 폭력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폭력의 기원과 대처법에 대한 이론을 훨씬 더 생산적으로 구축할 수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총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큰 문제이지만 누구나 총기에 접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인의 90%는 남자가 저지른다. 여기 레베카 솔님 머머님께서 조금 부드럽게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한 2015년쯤에 나온 책인데 진짜 딱 3년 전에 나온 책인데 약간 부드럽게 이야기하셨네요. 내가 남자들을 비난하고 싶어서 이러는 건 아니다. 이 빡대가리들아 알아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비난하고 싶어서 하는 말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현격하게 덜 폭력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폭력의 기원과 대처법에 대한 이론을 훨씬 더 생산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 총을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총기에 접근을 누구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의 90%는 남성이 저지르고 있다는 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바라보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면 폭력에 대해서 어떤 제처법을 훨씬 더 많이 대안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빡대가리들아 거기서 계속 남자라서 그런 거 아닌데요. 일부 남성들만 그런 것입니다. 이 불화를 떠니까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하여간 미국이든 한국이든 홍남이든 동양남이든 문제가 많으네요. 네,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볼게요. 네, 챕터 2 52페이지 찾으셨나요? 의견이란 여기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딱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네요. 악플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제가 쓰는 어떤 글들, 뭐 컨텐츠들 만들어내는 생산에서 이제 보여주는 컨텐츠들에 대해서 이제 막 발작하는 댓글들 달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요즘 온라인에서도 성폭행 위협이 꾸준히 등장하는 듯하다. 2011년 말 영국의 칼럼니스트 로리 페니가 이렇게 썼다. 의견이란 인터넷의 미니스커트인 모양이다. 어떤 의견을 품고 그것을 내보이는 것은
거의 전적으로 남자들로 구성된 실체가 모호한 키보드 워리어 무리에게 당신을 강간하고 싶다, 죽이고 싶다, 몸에 오줌을 싸고 싶다고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짓인 모양이다. 나는 이번 주에 유별나게 추억한 협박을 잔뜩 받은 뒤 그런 메시지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트위터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마어마했다. 많은 사람들은 내게 이런 증오가 쏟아진다는 사실을 다 믿지 못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겪은 희롱, 협박, 욕설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제가 저번에 올렸었던 159명 고소하게 되었던 계기에 대해서 보셨죠? 저는 그냥 저의 의견을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저는 그런 제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절대로 올바르지 못한 어떤 표현을 한 남성지의 모델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을 뿐인데 그건 저의 의견이에요. 저의 의견인데 그 의견이란 인터넷의 미니스커트인 모양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뜻인지 모를 빡대가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미니스커트는 무엇을 비유한 것이냐면 뭐 강간이나 성폭행 사건이 있었을 때 뭐 그 여자가 너무 야하게 입고 있었다,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었다,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다 같은 말들이 어떤 그 남자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주곤 하잖아요. 당연히 그렇지 않지만 그러니까 저 여자가 먼저 나한테 의견을 내비쳤으니까 나는 이렇게 협박하고 욕설하고 불화를 떨어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라는 말을 이제 비유적으로 레베카 솔리 어머님께서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뭐 빡대가리 한남충들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다음에 챕터 2 60페이지. 여성 해방 운동은 남성의 힘과 권리를 침해하거나 빼앗으려는 의도를 가진 것처럼 묘사되곤 한다. 막 꼴패미 이지랄하고 뭐 그런 거랑 같죠. 마치 한 번에 한 성만 자유와 힘을 누릴 수 있는 암울한 제로섬 게임인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함께 자유인이 되거나 함께 노예가 될 수 있을 뿐이다. 기어코 자신이 이기고 정복하고 처벌하고 우위를 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야말로 끔찍하고 자유와는 거리가 먼 것이며 달성 불가능한 그런 목표를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해방이다.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여성운동이 남성의 힘과 권리를 침해하고 빼앗으려는 의도를 가진 것처럼 묘사되곤 한다. 하지만 우리는 무언가를 빼앗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아무런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그냥 평등하고 싶다. 둘 다에게 자유를 달라. 너희가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정도의 권리와 자유를 갖고 싶다 라고 하는데 기어코 자신이 이기고 정복하고 처벌하고 우위를 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야말로 끔찍하고 자유와는 거리가 먼 것이며 달성 불가능한 그런 목표를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해방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평등함을 외쳤는데 근데 이제는 평등함을 외치는 걸 좀 넘어섰죠. 페미니스트들도 처음에는 그저 평등함을 요구했어요. 그냥 자유와 평등, 그냥 너희가 갖고 있는 것만큼 우리에게도 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는 빼앗아 와야 오는 것밖에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그래요. 빼앗아 와야지만 어느 정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그러죠.
빼앗아 와도 평등해질까 말까 하는 상황이다. 좋게 이야기해서는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 해방 운동은 계속 더 격렬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안 만들었으면 됐잖아. 그냥 좋게 해줬으면 됐었는데, 기어코 자신이 이기고 정복하고 처벌하고 우위를 점하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챕터 4 위협을 칭송하며 94페이지. 2013년에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10년 동안 젊은 여성 3명을 감금하고 고문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죄로 고발된 에리얼 카스트로 사건은 분명 극단적이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예외적인 사례는 아닐지도 모른다. 카스트로는 지금 사망한 사실혼 관계의 옛 아내에게 공공연히 엄청난 폭력을 휘둘렀다고 한다. 카스트로가 저질렀다는 행동들의 이면에는 분명 자신은 여성에게 절대적인 힘을 휘두르되 여성은 절대적으로 무력한 상황을 꿈꾸는 욕망이 깔려 있었다. 그런 상황은 전통적 결합의 악랄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페미니즘은 예나 지금이나 이런 전통에 항의한다. 극단적인 상황뿐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에도 19세기 페미니스트들은 약간의 성과를 거두었고 1970년대와 80년대의 페미니스트들은 더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미국과 영국의 모든 여성이 그 혜택을 입었다. 또한 페미니즘은 위계 관계를 평등 관계로 바꾸는데 크게 기여함으로써 동성 결혼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었다. 같은 성의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평등한 관계이다. 한쪽 파트너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좀 더 힘을 지닐 수는 있겠지만 대개의 측면에서 그들은 서로 평등한 위치에 선 사람들끼리의 관계라서 자신들의 역할을 자신들 마음대로 규정할 수 있다. 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가정폭력을 그저 가정폭력으로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이유. 에리얼 카스트로라는 이 가해자 새끼의 사건은 분명히 극단적이긴 하나 지금까지 사망한 사실호 관계의 옛 아내들에게 공공연히 엄청난 폭력을 휘둘렀었다고 하죠. 그런 어떤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그런 것들이 점점점 발전해서 왜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면에 갖고 있는 것은 그냥 똑같아요. 여성에게 절대적인 힘을 휘두르되 여성은 절대적으로 무력한 상황을 꿈꾸는 욕망은 기저에 깔려있는 것은 이 사건과 본인이 평소에 저지르던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과 같아요. 10년 동안 젊은 여성 3명을 감금하고 고문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것과 사실혼 관계의 옛 아내들에게 공공연히 폭력을 휘둘렀던 것들이 분명 강도는 달라도 같은 노선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결혼 제도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이어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은 전통적 결합의 악랄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페미니즘은 예나 지금이나 이런 전통에 항의한다. 그리고 페미니즘이 이제 거둔 성과를 혜택을 여자들이 입었고 그 여자들에 이어서 동성애자들도
페미니즘 안에서 크게 기여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은 아까 여기 레베카 솔리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의 편에 선다고 하기 때문에 뭐 동물권, 청소년 인권, 동성애 인권 이렇게 사회적으로 약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해서 냈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성 결혼이 가능하게까지도 만들어 주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와는 좀 다르지만 제가 여성애를 하게 되었고 이제까지 꿈꿔왔던 이유도 저는 평등한 위치에 선 사람들끼리 연애를 하고 싶다고 계속 생각해 왔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성 정체성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굉장히 계속 불안했을 텐데 그런 생각과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적 지향과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요새 굉장히 행복해요. 갑자기 다른 소리 같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많이 제 의견을 이야기해버린 것 같아요. 진정한 자아란 대체? 여기 있다. 어딨지? 이거는 제가 줄 쳤던 건 아닌데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98페이지. 제가 이제 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꺼냈으니까 이 부분도 잠깐 읽어볼게요. 아내의 인생은 아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것이었다. 이제 그런 시대에는 단호히 문을 닫을 때가 되었다. 대신 다른 문을 열 때다. 모든 상황에 놓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서로 다른 젠더들 사이의 평등과 결혼한 파트너들 사이의 평등을 반갑게 맞아들일 문을. 평등 결혼은 위협이다. 불평등에 대한 위협이다. 평등 결혼은 평등을 소중히 여기고 평등으로 혜택을 입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다. 여자친구랑 결혼하고 싶네요. 이게 몇 페이지인지를 모르겠네. 여기엔 적혀있는데 몇 페이지인지를 모르겠어요. 읽어볼게요. 진정한 자아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며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으며 너무나도 다채롭고 종잡을 수 없는 것이라서 우리가 그것에 고삐를 넘기고 그것이 방해받지 않고 제 갈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었을 때만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일까? 환경은 통일성을 강제한다. 인간은 편인상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 훌륭한 시민은 저녁에 대문을 열었을 때 은행가, 골퍼, 남편, 아버지여야 하지. 사막을 방랑하는 유목민, 밤하늘을 응시하는 신비주의자, 샌프란시스코 슬럼의 탕아, 혁명을 이끄는 군인, 회의주의와 고독으로 울부짖는 떠돌이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녀는 말한다. 그는 곧 그 모든 사람이며 그가 다른 존재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 구속은 그녀의 것이 아니라고. 버지니아 울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딘지 알았어요. 챕터 6의 140페이지입니다. 멋있네요. 챕터 6 울프의 어둠 140페이지.
훌륭한 시민은 저녁에 대문을 열었을 때 은행가, 골퍼, 남편, 아버지와의 아들, 사막을 방랑하는 유목민, 밤하늘을 응시하는 신비주의자, 샌프란시스코 슬럼의 탕아, 혁명을 이끄는 군인, 회의주의와 고독으로 울부짖는 떠돌이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녀는 말한다. 그는 곧 그 모든 사람이며 그가 다른 존재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 구속은 그녀의 것이 아니라고. 불확정성 원리. 울프는 내 안에 다수가 있다 라던 시인 월트 휘트먼의 말을 좀 더 내향적인 형태로 요구한 셈이고, 나는 타자다 라던 시인 랭보의 말을 좀 더 섬세한 형태로 요구한 셈이다. 역시 예술도 여자가 해야 합니다. 그녀는 한계이자 심지어 억압인 정체성의 통일을 강제하지 않는 환경을 요구한다. 그런데 그녀가 소설 속 인물을 위해서 그런 환경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자주 이야기되는 데 비해 그녀가 여러 에세이에서도 탐구적이고 비판적인 목소리로 그런 환경을 칭송하고 확장하고 요구하며 스스로 신뢰가 되어 보였다는 점은 자주 이야기되지 않는다. 울프의 에세이는 그런 여기가 아니구나. 자주 이야기되지 않는다. 에세이에서 그녀는 다수성, 환원 불가능성, 그리고 아마도 미스터리를 고집했다. 미스터리가 쉼없이 다른 무언가가 되는 능력, 넘어서는 능력, 속박되지 않는 능력, 더 많은 것을 포함하는 능력을 뜻한다는 말이다. 울프의 에세이는 그런 속박되지 않는 의식, 그런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 선언인 동시에 그것에 대한 예시 혹은 탐구인 경우가 많다. 울프의 에세이 또한 반비평의 모형이라 할 수 있는데, 대개 비평의 목적은 대상을 확실히 못 박는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나는 미술 비평가로 일할 때 미술관이 화가를 사랑하는 방식은 박제사가 사슴을 사랑하는 방식과 같다고 농담하곤 했다. 이른바 예술가라는 구속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모호하고 모험적이고 결론이 열려있는 예술작품을 고정하고 안정시키고 분명하고 뚜렷한 것으로 만들려는 욕망이 있을 때가 많다. 울프는 텍스트를, 상상력을, 소설 속 인물들을 해방시켰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특히 여성들을 위해서도 그런 자유를 요구했다. 바로 이 점이 울프의 핵심이자 내가 최고로 모범적이라고 여기는 특징이다. 그녀가 칭송했던 해방은 공식적, 제도적, 이성적 해방이 아니라 익숙한 것, 안전한 것, 알려진 것을 넘어서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해방이었다. 그녀가 요구했던 여성 해방은 단순히 남자들이 수행하는 제도적 활동의 일부를 여자들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요즘은 여자들도 다 하기 때문에 지리적 차원에서든 상상력의 차원에서든 자유롭게 쏟아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너무 멋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실제적인 형태의 자유와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울프는 잘 알았다. 그녀는 자기만의 방에서 그런 주장을 펼쳤는데, 흔히 여성에게는 자기만의 방과 돈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만 기억되는 그 책에는 예의 유명한 극작가의 불운한 여동생이 주디스 셰익스피어의 멋지고 비참한 사연을 통해서 여성에게는 또한 대학과 전 세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담겨 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훈련할 수 없었다. 하물며 술집에서 식사를 하거나 한밤중에 거리를 쏟아낼 수 있었겠는가? 술집에서의 식사, 한밤중의 거리 산책, 도시의 자유로움은 우리의 자유의 결정적인 요소들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정체성을 잃기 위해서다. 어쩌면 울프의 소설 올랜도에서 수백 년을 살면서 한 성에서 다른 성으로 변신했던 주인공 올랜도야말로 의식, 정체성,
로맨스, 장소 속에서 마음껏 쏟아낼 절대적 자유라는 울프의 이상을 구현한 인물일지도 모른다. 해방의 문제는 여성의 직업이라는 글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나온다. 이 글에서 울프는 집안의 천사, 즉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요구와 기대를 만족시키는 이상적 여성을 죽이는 작업을 재미나면서도 매섭게 묘사했다. 여기까지인가? 네, 여기까지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레베카 솔리님께서 약간의 찬양과 함께 조금 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훈련할 수 없었다. 하물며 술집에서 식사를 하거나 한밤중에 거리를 쏟아낼 수 있었겠는가? 예술가가 어떤 영감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감을 얻기 위해서 뭐 술집에서 식사를 하던가 한밤중에 거리를 쏟아내던가 이런 어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술집에서의 식사, 한밤중의 거리 산책, 도시의 자유로움은 우리의 자유의 결정적인 요소들이다. 자기만의 방이 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나가서 쏘다니고 막 이렇게 남자들과 같이 술집에 다니고 이러면서 영감도 얻고 사람도 사귀고 이런 것들이 여자들에게 가능했는가라는 거죠. 밤의 도시는 여자들한테 위협적인 곳이었고 되게 위험한 곳이고, 그래서 여자들은 그런 자유와 상상에 한계가 생긴다는 거죠. 사실 저는 되게 밤에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술집 가고 놀러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클럽 가고 이런 거. 근데 거기서 굉장히 큰 해방감을 느껴요. 근데 그 해방감은 그냥 너무 재밌다 이런 걸 좀 넘어서서 너무 위험하고 항상 하면 안 된다고 배워왔던 어렸을 때부터 여자가 무슨 밤늦게 그런 옷을 입고 술을 마시고 쏘다니니 라고 했던 것들을 하고 있는 게 되게 해방감을 느껴져요. 이제까지 여자들에게 금지되었던 것들을 한다는 것에서, 그리고 그런 것에서 저도 굉장히 큰 영감을 얻고 리프레시 되는 걸 얻거든요. 정말 많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밤엔 위험하니까 못 나가고 그랬던 시간들도 있었어요. 너무 답답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여자들의 세계를 더 좁게 만든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방도 필요하지만 나가서 쏟아낼 수 있는 자유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프린세스 메이커를 되게 좋아했어요, 어릴 때. 근데 프린세스 메이커는 사실 남성향 게임이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의외로 여자 소녀들한테 인기를 끈 거죠. 저를 포함한. 그 이유는 이제 집에서 통금 있고 이랬던 소녀들이 그 게임을 하면 막 술집에서 일도 할 수 있고 막 사냥도 나갈 수 있고 뭐 바캉스도 가고 이런 게 너무 해방감을 준다는 거죠. 그 소설 올랜도에서 이제 울프가 그렸던 이제 주인공 마음껏 쏟아낼 수 있는 절대적 자유라는 울프의 이상을 구현한 인물일지도 모른다 라고 하네요. 저한테는 그런 게 약간 프린세스 메이커였던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이 어딘지를 모르겠는데 지금 또 찾아봐야 돼요. 제가 적어놨던 것 중에 지금까지도 여자가 남자의 비행에 관해서 뭔가 불편한 말을 할라치면 사람들은 의뢰 그녀를 망상에 빠진 인간, 사악한 음모론자, 병적인 거짓말쟁이, 그저 재미일 뿐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징징대는 인간, 혹은 그 모두에 해당하는 인간으로 묘사한다.
저는 이 모든 걸 다 겪어봤던 것 같아요. 제가 무언가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성폭행 혹은 뭐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거론하고 폭로했을 때 제가 받았던 취급, 망상에 빠진 인간, 사악한 음모론자, 병적인 거짓말쟁이, 재미일 뿐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징징대는 인간, 혹은 그 모두에 해당하는 인간으로 묘사되었고 취급되었었어요. 여자가 무언가 남자를 힐책하는 말을 하면, 특히 그것이 기득권의 핵심에 놓인 남자에 대한 말이라면 사람들은 그 발언의 진실성을 의심할 뿐 아니라 그녀가 그렇게 말할 능력이 있는가? 심지어 권리가 있는가 의심하는 반응을 보인다. 요번에 안희정 미투 때 이게 완전 많이 절절하게 느껴졌었어요. 제가 겪은 일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외부에서 봐도 아 정말 다 똑같구나, 저 새끼들이 하는 짓은. 여자를, 진실을 이야기하고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여자를 거짓말쟁이, 정신병자, 음모론자, 징징대는 인간 정도로 취급하는 것은 정말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발언이 가진 진실성을 의심할 뿐 아니라 너가 그런 말 할 능력이 돼? 심지어 권리가 있어? 하는 의심을 한다는 거죠. 이런 일은 전혀 드물지 않게 벌어진다. 그동안 세대를 막론하고 모든 여자는 자신들의 망상적이고 헷갈려하고 타인을 조종하려 들고 사악하고 음모론적이고 선천적으로 부정적이거나 부정직하다는 비난을 들어왔다. 가끔은 그 모든 표현들을 동시에 저는 이번에 미투 때 이 부분을 정말 절절하게 느꼈습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겪고 있는 일이고, 그거를 제가 겪었던 일들 외에도 이렇게 목격할 수 있구나, 이렇게 완전히 스포이드 그 용지에 이렇게 탁 떨어뜨리면 색깔 확 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확 드러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양려원 씨 사건 때도 그렇고, 음모론적이고 선천적으로 부정직하다, 너한테 그런 말을 할 권리가 있느냐라고 묻는 거, 이제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네, 이제 미투 얘기까지 갔네요. 그 다음은 이제 프로이드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딨지? 방금 읽은 곳은 154페이지 7챕터 악질들 사이의 카산드라입니다. 내가 흥미롭게 느끼는 문제는 왜 사람들이 여성의 말을 일축하려는 충동을 느끼는가, 그리고 그런 비난이 왜 그렇게 자주 여성은 대단히 부조리하거나 히스테릭하다는 비난으로 빠지는가 하는 점이다. 부조리와 히스테리는 여성이 일상적으로 받는 비난이다. 그러나 가령 샌드라 플루크가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에게 피임 관련 의료비 지원 예산을 요구하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그녀를 잡년, 매춘부라고 부름, 실은 피임의 작동 방식조차 이해하지 못한 것이 분명한 러스 림보에게도 때로는 히스테릭하다고 표현하면 좋겠다. 그는 단어 샐러드의 왕. 단어 샐러드는 단어 이렇게 잡탕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쓱까. 사실 왜곡 장애가 있는 사람. 내내 짜증내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이 히스테리에 대해서는 왜 여자들만 그렇게 히스테릭한 취급을 받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다 프로이트 새끼 때문이죠. 히스테리라는 단어는 자궁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왔다. 감정적으로 격한 상태를 뜻하는 그 현상이 몸속에 돌아다니는 자궁 때문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왜?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정의상 남성들은 그 진단에서 면제되는 셈이었다. 헐. 지금은 또 프로이트에 대해서 이제 까보겠습니다.
젊은 프로이트 어딨지? 젊은 프로이트는 156쪽입니다. 젊은 프로이트는 유년기의 성적 학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 환자들을 잇따라 만났다. 어떤 의미에서 그 환자들의 말은 말해줄 수 없는 것이었다. 요즘도 전쟁터나 가정에서의 극심한 트라우마는 말로 표현하기가 극도로 고통스러울 만큼 사회의 간섭과 피해자의 정신을 심하게 훼손한다. 고문과 마찬가지로 성폭행은 피해자의 신체 보전권, 자기 결정권, 자기 표현권을 공격하는 행위다. 피해자를 소멸시키고 침묵시키는 행위다. 피해자의 목소리와 권리를 지워내는 행위다. 피해자는 그런 소멸을 용케 피하고 용감히 나서야만 입을 열 수 있다. 너무 답답하죠. 말을 꺼내는 것, 말과 말하는 사람이 주목받고 존중받게끔 만드는 것은 여전히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이다. 프로이트의 환자들은 놀랍게도 자신의 괴로움을 말로 표현할 방법을 찾았으며 프로이트도 처음에는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하지만 프로이트도 여전히 좆달린 존놈 새끼였기 때문에 프로이트 때문에 여자들이 진짜 많은 피해를 입었죠. 이 새끼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모든 히스테리의 증례들의 바탕에는 한 차례 이상의 때이른 성경험이 깔려있다는 논지를 제기한다 라고 썼다. 그러니까 네가 너무 어릴 때 까져서 너는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자신의 결론을 기각하고 만일 환자들의 말을 믿는다면 모든 사례에 대해서 내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아버지들에게 도착적이라는 비난을 가할 수밖에 없다 라고 썼다. 자기 애비를 비난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것에 대해서 기각할 수 없다고 한 거죠. 사실은 맞는데 그쵸? 페미니스트 정신과 의사 주디스 허먼은 트라우마에서 프로이트가 남긴 서신들을 보면 자신의 가설에 담긴 급진적인 사회적 의미에 대해 그가 점점 더 곤란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쪼들렸구나. 점점 이렇게. 이런 딜레마에 마주하는 프로이트는 여성 환자들의 말을 듣기를 그만두었다. 안 들려 이지랄 했다는 거잖아요. 만일 환자들이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는 그녀들을 지지하기 위해 일체의 가부장적 권위에 도전해야만 할 것이었다.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여자들의 말을 안 들려 이렇게 한 거죠. 프로이트는 이후 집요한 고집으로 말미암아 갈수록 더 난감한 이론의 수렁에 빠져들며 여자들이 불평하는 성적 학대의 경험은 그녀들이 스스로 상상하고 갈망한 게 분명하다고 우겼다. 이런 이 새끼는 지금 막 강간당한 거나 성폭행당한 여자들이 사실은 그것을 갈망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다네요. 그렇게 여성에게 범죄를 저지른 모든 남성에게 간편한 알리바이가 주어진 셈이다. 띠용. 그 여자가 나를 강간해주기를 바랬어. 이렇게 말하면 끝인 거죠. 프로이트 제발 지옥에서 한 번 더 뒤졌기를. 네,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현재 다트머스 대학의 철학과 학과장인 수전 브라이스는 1990년에 낯선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다. 그는 그녀를 창녀라고 불렀고 그녀에게 입을 다물라고 하면서 거듭 목을 졸랐고 돌로 머리를 쳤고 그녀가 죽도록 내버려두고 달아났다. 이후 그녀는 그 경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할 때마다 이런저런 문제를 겪었다. 강간에 대해서 말하고 쓰기로 결정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그럴 목소리를 찾는 것도 어려운 문제였다. 나는 골절된 기도가 다 나은 뒤에도 걸핏하며 말하는데 애를 먹었다.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는 적은 없었지만 친구의 표현에 따르면 종종 골절된 발화가 발병했다. 나는 말을 더듬었고 단순한 문장조차 제대로 엮지 못해 단어들의 끊어진 목걸이처럼 산산이 흩어졌다. 그 원을 둘러싼 다음 원은 기어이 말하고 나선 사람을 침묵시키려는 세력들이었다. 창피를 주든 괴롭히든 죽음을 낳는 폭력까지 포함하여 노골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든 해서 말이다. 요즘 이 영역에서 눈에 띄게 많아진 사례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강간 피해자들이다. 많은 경우에 이들은 젊은 여성 피해자들은 입을 열었다는 이유로 괴롭힘과 협박을 당하고 일부는 그 때문에 자살까지 시도한다. 잠재적 범죄는 조사되지 않고 고발되지 않는다. 오늘날 많은 미국 대학의 처벌을 모면한 강간범을 숱하게 배출하고 있는 듯하다. 마지막으로 제일 바깥에 둘러싼 원에는 설령 이야기가 말해지고 화자가 직접적으로 침묵을 강요하지 않는 경우라도 이야기와 화자의 신빙성을 깎아내리는 세력이 있다. 이 영역의 적개심을 감안하자면 프로이트가 환자들의 말을 열린 마음으로 들었던 짧은 시기를 가짜 새벽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여성이 성범죄에 대해서 입을 여는 순간이야말로 그녀가 말할 권리와 말할 능력이 가장 심하게 공격당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런 공격은 거의 반사적인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그런 공격에는 분명히 뚜렷한 패턴이 있으며 그 패턴에는 역사가 있다. 네, 프로이트부터 쭉 계속되어 왔다는 거죠. 그 패턴에는 역사가 있고 지금도 똑같잖아요. 어떤 성폭행, 강간, 몰카, 기타 범죄에 피해를 입었던 여성들에게 항상 되는 똑같은 비난들, 똑같은 의심들. 네, 165쪽. 아니다, 여기 있다. 여성들은 그 패턴에 처음 전면으로 도전한 것은 1980년대였다. 지금까지 우리는 1960년대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에 비해 1980년대는 혁명적 변화들, 세계 곳곳의 실각한 체제들에서 침실과 교실과 일터와 거리에서 나아가 정치적 조직 활동에 벌어진 변화들,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합의가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으며 그 밖에도 여러 반의계적, 반권위적 기법들이 쓰이게 되었다. 는 대체로 무시되고 망각되었다. 사실 1980년대는 폭발적인 시기였다. 그러나 1980년대 페미니즘은 섹스가 권력 투쟁의 장이고 권력은 곧잘 학대를 낳는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또한 그런 학대의 속성을 일부 묘파했다는 이유로 종종 섹스에 반대하는 음울한 시각으로 치부되곤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막 사람들이 탈코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성의 없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종종 섹스에 반대하는 음울한 시각으로 치부되곤 하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자들 자본을 뷰티 산업으로 몰아넣고 그쪽으로밖에 신경 쓰지 못하고 자기 발전이나 그런 것보다는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인형처럼 보일까 이런 것들, 이런 사회 구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것들이 탈코리즘 운동인데 그것을 마치 그냥 종종 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음울한 시각으로 치부하곤 하고 네, 그런 것들을 지금 80년대에 미국에서 겪었던 것들을 지금 한국에서는 겪고 있는 것인 것 같아요. 이렇게 몇 년이 지나서 읽었는데도 저 진짜 3년 만에 이 책을 핀 거거든요. 그럼에도 정말 할 얘기가 똑같이 많으네요. 또 계속 프로이트 이야기입니다. 프로이트적 설정이 사람들은 힐에게 왜 사건 당시에 곧바로 그의 행동을 지적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지만 처음부터 이야기할게요. 164쪽. 클래런스 토머스에 대한 인준 청문회 자리였다. 증언자는 애니타 힐이었다.
그녀는 사적인 면담에서 대답한 내용이 언론에 새어나가는 바람에 결국 상원 청문회까지 선 것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상사였던 토머스가 자신이 본 포르노와 성적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그녀에게 억지로 들려준 일화를 줄줄이 이야기했다. 그는 그녀에게 데이트하자고 압박하기도 했다. 그녀가 거절하자 그는 내 설명에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싫다는 말을 유효한 말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은 힐에게 왜 사건 당시 곧바로 그의 행동을 지적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지만 페미니스트들에게 성희롱 개념을 서술하고 용어를 고안한다는 것이 불과 그 얼마 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대법원이 직장에서의 그런 행동을 위법행위로 인정한다는 것은 힐이 묘사한 사건들이 벌어진 뒤인 1986년이었다. 더구나 1991년에 그녀가 이윽고 입을 열자 극렬한 공격이 쏟아졌다. 그녀를 신문한 사람들은 전부 남자였다. 특히 공화당 의원들은 조롱하고 못 믿어하고 비웃는 발언을 던졌다. 알린 스펙터 상위원은 힐을 두어 차례 스치듯 만난 것만으로도 그녀가 토머스에게 성적 환상을 품었을 것이라고 증언한 어느 증인에게 힐 교수가 그의 짓이라고 주장한 일들이 사실 그녀의 상상이나 환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라고 물었다. 이런 족팔 새끼들. 그래서 얘의 프로이트적 설정이 등장한 셈이다. 여자가 무언가 혐오스러운 일을 벌어졌다고 말할 때 그녀가 내심 그 일을 바라는 것이라는 해석, 그녀가 현실과 상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해석. 여자가 무언가 혐오스러운 일이 벌어졌다고 말할 때 내심 그녀가 그 일을 바랬다는 해석, 그녀가 현실과 상상을 구별하지 못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해석. 계속 똑같은 얘기죠. 그다음에 내가 겪은 사건들, 성인 남성 히피들이 막 10대에 접어든 나를 추궁거린 일화들이었다. 를 이야기한 두 단락에 관해서 웬 낯선 사람이 보유하고 교양 있는 남자가 페이스북에서 나를 비난하고 나섰다. 놀라운 것은 그의 분노뿐 아니라 자신에게 판단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다. 그는 한 대목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폭스 채널 뉴스 기자만큼이나 빈약한 증거를 갖고서 현실을 너무 과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진실이라고 느낀다는 이유로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보기엔 다 헛소리지만 그러나 내가 증거를 내놨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십 년 전에 벌어진 사건의 증거를 내놓는다는 게 가능하기라도 하다는 듯이 나는 사실을 왜곡한 못된 인간이 되었다. 주관적인 주제에 객관적이라고 믿는 사람이 되었다. 느낌의 생각이나 지식으로 혼동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얼마나 익숙하고 광장서 그리고 익숙한 분노인지.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저는 학교에 다닐 때 이제 외국 프랑스에서 미대에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백인 남성 사회를 비꼬는 작업을 했어요. 근데 그 작업으로 학교에 편입하게 합격을 했어요. 여자 교수가 그 작업을 되게 재밌게 보고 저를 합격시켰는데 학교에 들어가서 어떤 존놈 새끼 교수가 저의 그 작업을 보더니 막 분노를 하면서 난리를 치면서 너 이거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어? 백인 남성 중심 사회라는 것에 대해서 네가 확신할 수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이건 내가 겪은 일이야. 내가 동양 여자로서 겪었던 일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교수는 계속해서 저한테 그래 네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이야기해보라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겪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어떤 교수가 나를 성희롱했었던 남자 교수가 같은 학교 남자 교수가 나를 성희롱했던 이야기를 했더니 그 존놈 교수가 너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 그 말 책임질 수 있어? 계속 이지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책임질 수 있어. 난 경찰서에서 신고도 했었고 난 책임질 수 있어. 네가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이랬는데 계속해서 저한테 너 정말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냐고 저를 막 협박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익숙하고 정광설이고 익숙한 분노인지. 우리가 여성의 신뢰성을 깎아내리는 이런 패턴을 인식하거나 호명한다면 여성이 무언가를 발언하고 나설 때마다 그녀의 신뢰성을 놓고서 논박하는 일을 건너뛸 수 있을 것이다. 참, 카산드라에 관해서는 할 말이 하나 더 있다.
카산드라 신화는 여러 버전 중 가장 유명한 버전에서 사람들이 그녀의 예언을 믿지 않게 된 것은 그녀가 아폴론과의 섹스를 거부함으로써 아폴론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까마득가 옛날부터 자기 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신뢰성을 잇는 것이 연관된 이라는 개념이 존재했던 것이다. 왜 안 자줘? 왜 안 만나줘? 아폴론이 왜 안 만나줘? 해가지고 카산드라가 그 권력을 다 잃었대요. 이게 아주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중에 존재하는 현실의 카산드라들에게 우리는 그 저주를 걷어줄 수 있다. 누구의 말을 왜 믿을 것인가 하는 선택을 우리가 스스로 내림으로써. 굉장히 희망적인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 로마 신화 때와는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21세기고 우리는 현실의 카산드라들에게 그 저주를 걷어내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미투 하신 용기 내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서 우리는 그 카산드라에게 걸렸던 저주를 걷어내줄 수 있고, 누구의 말을 왜 믿을 것인가 하는 선택을 우리는 스스로 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레베카 솔님 어머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너무 멋있으세요. TM 루어머는 지난해 신문에 실은 멋진 기고문에서 178페이지 챕터 8 해시태그 여자들은 다 겪는다. 이게 미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난해 신문에 실은 멋진 기고문에서 인도에서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환청을 들을 때 머릿속의 목소리가 집 청소를 하라고 말하곤 하는데 비해 미국 환자들은 폭력적인 행동을 하라고 말을 듣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는 중요하다. 형사사건은 피고 측 조사관으로 일하기 때문에 정신 이상과 폭력에 관해서라면 속속들이 잘 아는 내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현실과의 접촉을 잃기 시작하면 병든 뇌는 무엇이 되거든 그것을 둘러싼 환경에 집착적으로 망상적으로 매달리기 마련이야. 주변 환경의 질병에, 주변 문화의 질병에. 사람들은 저 아일라비스타의 살인자에게도 거듭 일탈한 인간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그가 나머지 사람들과는 다른 인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처럼. 그러나 그런 폭력은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 가장 뚜렷하게는 여성에 대한 만연한 증오와 폭력이라는 형태로. 한 남자가 저지른 대량 살인의 의미를 둘러싼 이 싸움은 결국 페미니즘의 역사에서 분수령에 해당되는 순간이 될지도 모른다. 페미니즘은 예나 지금이나 호명하고 정의하려는 싸움, 발언하고 경청되려는 싸움이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페미니즘은 예나 지금이나 호명하고 정의하려는 싸움, 발언하고 경청되려는 싸움이다. 아까 맨 처음에 목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계속해서 그거의 연속이라고 생각해요. 해시태그 여자들은 다 겪는다. 이런 운동이 있었었나 봐요. 지금 미투랑 비슷하게 여자들이 다 겪는 자신의 이제 여성으로서 살아가면서 겪었던 노출된 뭐 폭력이라던가 위험성 이런 거에 대해서 폭로하는 해시태그 운동이 있었대요. 1월에는 벌써 여자들은 다 겪는다 해시태그를 붙인 트윗이 전 세계에 50만 건이나 작성되었다. 꼭 댐이 터진 것 같았다. 어쩌면 정말로 그랬는지도 모른다. 그 문구는 여자들이 직면한 지옥과 공포를 묘사한 말이었으며 특히 여자들의 억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남자들이 상투적으로 보이는 반응, 즉 모든 남자가 다 그렇진 않아 라는 반응을 비판하는 말이었다. 일부 남자들은 나 솔직히 나는 안 그런데 라고 말하고 싶어서거나 아니면 현실의 시체나 피해자는 물론이거나 현실의 범인을 논하는 문제로부터 방관자 남성들의 안락함을 보호하려는 문제로 대화의 초점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반응을 보인다. 한 여성은 격분해서 내게 말했다. 남자들은 대체 뭘 바라는 거예요? 여자를 때리거나 강간하거나 위협하지 않았다고? 상으로 과자라도 받고 싶은 거예요?
항상 그런 새끼들 있죠. 난 아닌데, 나는 여자를 사랑해, 여자를 지켜주고 싶고, 이 불알 떠는 새끼들 도대체 뭘 원하는 거냐죠. 여자들은 늘 강간과 살해를 두려워하면서 산다. 때로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남자들의 안락함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제니추라는 여성은 트위터에 이렇게 말했다. 물론 모든 남자가 다 여성 혐오자나 강간범은 아니다. 그러나 요점은 그게 아니다. 요점은 모든 여자들이 다 그런 남자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는 점이다. 진보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표현하는 비유이다. 그것은 바로 판도라의 상자이다. 사람들은 판도라 신화에서 보통 강조하는 대목으로 단지를 여므로써 그 속에 들어있는 온갖 재앙을 세상에 퍼뜨린 여자의 위험한 호기심이다. 이번에 있었던 미투랑도 비슷하죠? 판도라의 상자와 비유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단지를 끝까지 남은 것, 즉 희망을 강조할 때도 있다. 그러나 지금 내게 흥미로운 대목은 아랍 설화의 지니들과 마찬가지로 판도라가 내보낸 힘들이 도로 상자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혜의 나무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는 두 번 다시 무지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몇몇 고대 문화는 우리에게 온전한 인간성과 의식을 주었다는 점에서 이브에게 고마워한다. 한 번 떨어진 일을 돌이킬 수 없다. 1973년 로 데 웨이드 재판으로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했을 때 정확히 말하자면 여성에게 자기 몸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지킬 권리가 있으며 그 권리에 의거하여 낙태 금지는 불가능하다고 판결했을 때 여자들이 얻은 생식권을 누군가 도로 빼앗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성에게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어떤 권리들이 있다고 나는 생각만큼은 그리 쉽게 없앨 수 없을 것이다. 여기 해시태그 여자들은 다 겪는다. 센타 바바라 카운티는 국선 변호사인으로서 그의 그 분야 종사자들이 다 그렇듯이 여성에 대한 폭력, 총기 사용자, 정신질환에 얽힌 문제들을 수십 년 동안 다뤘다. 실제로 그 학살 사건은 총기의 문제였고 유해한 형태의 남성성과 권리의식의 문제였다. 또한 비참함, 상투적 사고, 감정의 문제에 액션 영화 차원의 해법으로 대처하는 자세의 문제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에 대한 증오의 문제였다. 그때 올라왔던 트윗들이 뭐 해시태그 여자들은 다 겪는다. 내가 페미니즘에 관한 트윗을 올릴 때마다 협박이나 변태 같은 댓글들이 달리니까 말 꺼내기를 무서워해야 하는 게 정상인가? 여자들은 다 겪는다. 여자들이 겪는 일에 화내는 남자보다 이 해시태그에 화내는 남자들을 더 많이 봤으니까. 여자들은 다 겪는다. 여자가 남자에게 너무 친절하면 꼬드긴 게 되고 너무 무례하면 폭력을 감수해야 하니까 어느 쪽이든 여자만 나쁜 겁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이제 나오는데요. 판도라의 상자에 이어서 이렇게 고양이는 가방에서 나왔고 지니는 호리병에서 나왔고 판도라는 상자에 열렸다. 돌이킬 수 없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되돌리려고 애쓰거나 최대한 이 자리에 머물게 하려고 애쓰는 세력들이 많다. 가끔 몹시 침울할 때면 나는 우리 여성은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예속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거나 끊임없이 예속 상태라는 처벌을 받는 것 중 하나. 생각은 상자를 도로 들어가게 하지 않을지라도 여성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려고 애쓰는 막강한 힘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아니, 여성 혐오자들이 보기에 여성이 속한 자리라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 그것은 침묵과 무기력의 자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떠벌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전 이 부분을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고양이는 가방에서 나왔고 지니는 호리병에서 나왔고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다.
한 번 각성한 여자는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죠. 자,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옴기니의 말 233쪽. 옴기니의 말이에요. 이거 번역하신 분.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난 이례적인 사건인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이 책 8장을 보라. 지금까지 말한 사건을 복사해서 붙인 것처럼 꼭 닮은 일이 이미 미국에서도 벌어졌다. 일부 남성의 공공연한 여성 혐오라는 발단도, 여성들의 문제 제기도, 그에 대한 일부 남성의 비아냥까지 똑같은 경과로 진행된 일이었다. 솔릿은 미국에서 9초마다 한 명씩 여성이 폭력을 당하고 여성의 3분의 1이 성폭행을 경험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수많은 강간이 실제로 저질러져서 여성은 일상적으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데도 많은 남성은 모든 남자가 강간범은 아니다 라며 각각의 사건을 예외로 간주하려 든다. 수많은 여성이 남성 파트너의 손에 죽고 그 역은 비교할 수조차 없이 작은 규모인데 사람들은 젠더를 쏙 빼고 다른 요인으로만 문제를 설명하려 든다. 여성의 증언에 법적 효력이 없는 일부 이슬람 국가까지 갈 것도 없다. 그보다 훨씬 사소한 문제에서도 젠더의 권력 차이로 인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가해자가 된 남성을 비난하는 대신 피해자 여성을 나무라는 말, 도리어 가해자의 입장을 헤아리려는 오지랖 넓은 충고가 차고 넘친다. 옴기니 너무 번역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글도 잘 쓰시네요. 수많은 여성이 남자에 의해서 죽고 그 반대는 비교할 수조차 없이 작은데 사람들은 젠더에 대해서는 쏙 빼놓고 다른 요인으로만 문제를 설명하려 든다는 거죠. 뭐 경기가 안 좋네, 뭐 정신적인 뭐 문제가 있었네. 그리고 여성 증언이 법적 효력이 없는 이슬람 국가까지 갈 필요도 없다는 거죠. 한국이나 한국 유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유교 국가의 이슬람이라고. 네.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다는 거죠. 맨날 뭐 이슬람보다 여기는 낫다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이 볼 때도 마찬가지고. 강간은 나쁘지만 맨스플레인은 웃고 넘어가도 좋을 일 아니냐고 태평하게만 말할 순 없다. 여성의 입을 다물게 하고 세상에 여성의 존재를 지우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는 양자가 같으므로, 그러니까 남자는 아닥하라는 거죠. 맨스플레인이나 강간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왜 이게 같은 노선에 있을 수밖에 없느냐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한다. 두께도 작고 술술 읽혀요. 근데 제가 밑줄 친 것만 해도 양이 어마어마한데 그만큼 띵띵론이 너무 많았어요. 한 번쯤 꼭 읽어보실 책으로, 굉장히 또 사이다이기도 하고 그냥 사이다에서 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되게 희망적이기도 해요. 대안도 주고. 다음엔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